근데 사실 이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 잠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중요한 건가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삶의 질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실험 동물에서 수면 박탈을 시키게 되면은 실험 동물이 한 3주 내에 죽는다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로 회복을 넘어서서 생명 유지에도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잠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자야 적당한 수면인지 좋은 수면인지를요. 네, 그런데 그 사람마다 네. 연령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수면을 하는 그 질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그 수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그 네.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정상 성인에 있어서 그 수면은 그 렘 수면과 그 비렘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렘 수면은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때 이제 꿈을 꾸게 되고 정신 활동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기억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비렘 수면은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체온을 조절하고 신체적인 피로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정상 성인에서 이러한 그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그 이 주기가 보통 그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 비렘 수면 중에서도 특히 그 3단계 수면, 굉장히 깊은 잠을 자는 건데 이 네. 수면이 많아야지 충분히 잤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7, 8시간보다는 어떤 그 3단계 수면이 얼마나 많으냐,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깊게 잘 잤는지 그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요새는 뭐 워낙 덥고 습해서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계절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수면 장애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수면 장애는 사실 전 인구의 한 30에서 50%가 앓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누구나가 경험하셨을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 장애의 종류를 보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이제 불면증이 있어요. 네. 불면증이 뭐 말 그대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죠. 그 이외에도 어떤 그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그 숨을 안 쉬고 하는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그다음에 불면증과의 반대 개념으로 어떤 과다 수면증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그 해외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 장애 이런 장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근 수면이라고 그래서 자다가 뭐 몽유병처럼 돌아다닌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어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면 중에 어떤 운동 장애 이런 것들도 모두 어떤 수면 장애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신체에 어떤 문제나 리듬이 깨져서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찾으셨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자면은 계속 깨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컥컥거리다가 옆에서 깨고 이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여러 번 깨고 뭐 자고 나면 머리도 계속 아프고 막 그 자고 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상생활도 좀 힘들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옆으로 정 안 돼서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자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서요. 잠이 저녁 낮으로도 누가 있어도 이리가 있어도 잠이 안 오고 속은 헌해가 있고 저녁에도 안 와서 2시나 돼서 약 먹고 잠자는 약 먹고 잠은 한 2시간 자고. 그러면 그 수면 유도제 말고는 좀 평소에 주무시려고 하시는 방법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잠이 안 와요. 눈 감고 있어도 잠은 안 자요. 네, 지금 마지막에 만나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을 상당히 심하게 앓고 계신 것 같아요. 불면증은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 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면증부터 좀 알아볼까요? 불면증은 어떤 수면 장애 중에서도 가장 흔한 어떤 수면 장애겠죠. 어떤 진단 기준을 보면
일단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네. 자주 깬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일찍 깨서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깨어나지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주간 증상이 있으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깊이 못 잠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피로하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학습 장애가 생긴다든지 기분이 변화하고 예민해지고 심리적인 긴장을 일으킨다든지 또 활력이 없어진다든지 낮에 과다하게 졸린다든지 하는 등등의 요소들이 전부 불면증의 증상들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뭐 특별한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뭐 긴장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또 잠을 잘 못 이룬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다 불면증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심리적인 긴장이 불면증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내과적 질환이 있다든지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집에서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죠. 일단은 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우유를 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거는 수면 위생에 대한 어떤 그 측면인데요. 수면 위생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자는 조건을 좋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가벼운 불면증 환자들은 이런 수면 위생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만성화된 분들은 또 약물을 너무 오래 복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그렇죠. 거군요. 꼭 그 실천을 하셔야 네. 불면증을 네. 치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꼭 필요한 만큼만 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네.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는 시간이랑 상관없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12시에 잤다고 해서 6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으니까 아침 9시까지 자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규칙성이 깨지게 되고 네. 특히 수면에서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빛을 보는 거거든요. 빛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날 밤에 자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빛을 본다.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너무 많은 식사를 잠자기 전에 한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같은 거를 섭취를 제한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침실에서 책을 보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부부 생활이나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침실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네. 잠들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동화에서 보면 네. 잠이 안 오면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00마리도 그렇죠? 쉽게 그런데 넘어가죠. 수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차라리 잠이 오지 않으면 네. 침실에서 나와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잠이 왔을 때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시계를 본다든지 네. 이런 건 안 좋겠고 밤에 못 자서 낮에 졸리니까 낮잠을 잔다. 15분에서 20분 이상 낮잠을 자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는 것이 수면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요. 이 불면증을 진단하는 그 잠들기 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꼭 진단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네. 보통 이걸 이제 그 수면 잠복기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자려고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네. 시간이 되게 10분 전후 정도 보면 되겠고, 네. 15분, 20분 이상 잠이 안 들면 잠을 드는데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입원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주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말에는 좀 이렇게 실컷 몰아서 주무시고 좀 늦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잠을 아예 못 잔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루를 밤을 새면 다음 날은 좀 잘 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교육을 할 때 잠을 못 잤는데 그러면 이틀, 3일 계속 자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잠이 오거든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불면증의 근본적인 치료제로 수면제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수면제는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수면제를 이제 장기 복용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약물들이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작용들 중에서는 뭐 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든지 의존성이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약의 효과가 감소한다든지 약 때문에 낮에까지 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고 앞에 말씀드린 수면 위생 교육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그런 걸 실천하는 게 주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뭐 부작용이 다 위험한 거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아무래도 의존증이 아닐까 싶어요. 좀 잘 자려고 하다가도 이게 안 되면 다시 수면제를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올바르게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뭐 올바르게 먹는 방법, 일단 최소한의 용량을 최소 단기간 동안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그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알아본 불면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짚어주신 수면 장애 종류의 코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코를 더 많이 고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도 그렇겠죠. 당연히 남자들한테 코골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코를 고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본인은 잘 자는 것처럼 보이죠. 등만 붙이면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코 고는 사람들이 자신한테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단순히 코만 고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있는 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코골이 같은 경우는 코는 골지만 공기는 잘 통해요. 그렇지만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네. 순간적으로 10초 이상 코를 골다가 숨을 탁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과다하게 졸린다든지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왜 남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나요? 특별히 남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뭐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들보다 많으니까 그런 건데 네. 실제로 해보면은 목이 굵고 짧고 이런 사람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술을 먹는 사람도 네. 여자들보다 남자가 많겠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습관의 영향 때문인지 어렸을 때는 코를 안 골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뭐 코골이가 됐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게 뭐 나이가 들면서 어떤 뭐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네.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네. 어떤 그 상기도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변화가 돼서 보통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뚱뚱한 사람들한테 잘 생기고 남자한테 여자보다 잘 생긴다 돼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술을 네. 많이 마실수록 여성들 같은 경우 폐경 이후에 더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어떤 입 천장이 너무 높고 좁다든지 편도가 너무 크다든지 혀가 너무 크다든지 또는 그 턱의 어떤 발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에 입 안에 뭔가 꽉 차는 환경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군요. 직접적인 유발 요인은 아니겠지만 네. 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원인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비만이랑 편도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만의 편도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거나 아니면 뭐 편도 수술을 하면은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겠지만 일부 호전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코골이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같이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을 탁 하고 멈추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놀라게 되잖아요. 이게 뭐 생명에 영향을 줄 만큼, 지장을 줄 만큼 큰 문제인가요? 그렇죠. 환자분들 한 번씩 오시면 네. 부인들이 우리 남편이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어서 네. 혹시 돌아가실까봐 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깨웠다 이런 사실 이야기를 본인은 많이 잘 하거든요.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체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공기가 숨을 안 쉬면서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몸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전이 작동을 해서 수면이 얕아지게 됩니다. 얕아지면 수면이 분절되고 그다음에 미세 각성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산소 농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이 고혈압 유병률도 높고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고 그리고 또 갑자기 자다가 급사하는 확률들도 조금 더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숨을 안 쉬는 자체보다는 그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순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수면 무호흡을 진단을 하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수면이라는 건 잠을 자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좀 검사가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자는 동안에 네.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쭉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저희 병원에 네. 있는 수면 검사실인데요. 네네. 수면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뇌파를 전극을 머리에다가 이제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죠?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가 부착된 네. 그런 것들을 몸에다가 부착을 하고 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진짜 밤에 주무시는 것처럼요. 네. 여기서 보시면 웨이브가 나오다가 네. 평행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그러네요. 부분이 지금 수면 무호흡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일자로 가는 시간이요?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네. 진단 기준에는 그것보다 10초 이상 간다고 10초 돼 있고 이상이요? 예, 심한 사람들은 30초 이상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여기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은 하루 동안 자면서 요 패턴을 확인해 보면서 입원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수면 무호흡증도 무호흡증이지만 코골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잖아요. 사실 앓고 있다라는 용어가 좀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냥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코골이가 심할 때 뭐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베개 높이를 바꿔주면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베개 높이보다는 옆으로 몰아 누워 자면 이 상기도가 눌려지는 게 좀 적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상 호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베개 높이는 직접적인 거는 관련은 없겠지만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건 안 좋다.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 하여튼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면 좀 치료를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치료를 병행하게 되나요? 수면 무호흡증의 1차적인 치료는 지속 기도 양압 치료라고 해서 CPA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는 동안에 이런 마스크를 씌워서 지속적으로 그 공기를 이제 불어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도가 막히는 걸 막아주는. 안 그런 그래도 치료입니다. 그 방송인 전현무 씨가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노트북만한 가방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휴대할 수도 있고 네. 여기 사진 나오는 것처럼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네. 수면 다원 검사를 하면서 네. 이 압력을 어느 정도로 불어 넣어줘야 될지를 측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이거는 환자들마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을 해서 이제 그 실제 환자 치료에 네.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기계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없어진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기계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노트북 가방 만하다곤 하지만 이거 말고 조금 더 경미하신 분들이 이용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심한 분들은 저런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혀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이 악골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잠잘 때 이런 기구를 거치시켜서 자는 것으로 도움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경미하거나 중등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일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교정기처럼 생겼네요.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그 기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계를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고 그냥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라고 방송에서 나오던데요. 정말 실제로 이 정도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평생 그 기계와 함께 지내야 되나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네. 어떤 분들은 몇 년간 계속 이용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는 전혀 못하겠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잠을 못 주무시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병 자체가 근본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매일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상태에 따라서 네. 다음날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런 증상이 좀 경감이 되면 약간 띄엄띄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마스크나 구강장치 같은 경우는 비수술적 장치라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 저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 뭐 코골이 수술을 하려면 목젖을 절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코골이를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인가요? 그렇죠. 목젖이 너무 큰 사람들은 네. 저런 장치를 해도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수술이 근본적인 어떤 1차적인 치료로 선택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환자에 따라서 2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성장기 어린이들은 어떤지 참 궁금해요. 아이들은 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11시부터 2시까지는 꼭 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아이들에게 코골이가 심하게 나타나면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되나요? 네. 애들 같은 경우는 네. 성인과는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어떤 코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편도가 너무 크다든지 턱뼈에 어떤 발달이 이상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신경 근육계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2차적으로 이런 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새벽에 분비가 많이 되는데 이러한 질환이 있음으로 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밤에 충분히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학습 저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신경과적인, 이비인후과적인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이 없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코골이가 있을 경우 정말 성장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골이나 불면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 말고도 잘 때마다 다리가 좀 저린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수면 장애의 일종인가요? 아니면 몸 전반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인가요? 수면 장애 중에서 그런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런 질환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잠을 자려고 똑바로 누워 있으면 그냥 아무 움직임 없이 잘 수가 있는데 다리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안 움직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움직이고 싶어 좋겠다 이런 그 충동이 들면서 네. 다리를 살짝 털어준다든지 하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이런 건데
그럼으로 해서 잠이 잘 못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잠 자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이런 환자분들의 한 8, 90% 정도는 잠이 들고 나서 주기사지 운동증이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한 0.5에서 10초 정도, 어떤 5에서 90초 정도의 어떤 그 간격을 두고 4회 이상 연속으로 나타날 때 네.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상 움직임까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괜찮아졌다 나타났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때는 심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네. 어떨 때는 또 괜찮은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타나는 건가요? 좀 오래 서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나는 건가요? 꼭 오래 서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철분 어떤 결핍증이라든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철분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눈 떨림 현상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임신이나 빈혈만으로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철분이나 도파민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충을 해주면 여기서 완벽하게 좀 해방될 수 있는 건가요? 철결핍성 빈혈 때문에 생긴 하지불안 증후군은 철분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증상 호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파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수면 장애에 비해서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간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은 누구나 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자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은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꼬대나 코골이는 없이 잠은 푹 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에 너무 졸음이 많거든요. 그 심지어 운전해 갖고 가면서 잠시 신호를 받고 주차했는 동안에 깜빡해서 너무 당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수면 장애가 되는지 궁금해요. 수면 장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제돼야 될 조건이 본인은 잠을 밤에 잘 주무셨다고 했는데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좋은 양질의 수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그런 일이 생기셨다면 어떤 과다수면증에 속하는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뭐 기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야간에 실제로 잠을 진짜 충분히 잘 잤는지 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다수면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다수면증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과다수면증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일단 수면 주기에 있어서 어떤 교란이 생겨가지고 보통 나타나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 네.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가 네, 있습니다.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저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한창 공부할 시기인데 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면 아침에 깨어나면 또 자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막 졸고 졸리고 막 그렇다네요. 그래가지고 늦은 오후 시간이 되면 조금 나아진다 그래요. 뭐가 문제인지 여쭤보고 잠을 싶습니다. 많이 늦게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자게 되는가요? 새벽이라기보다는 보통 12시, 1시쯤, 예. 보통 그 학생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중에 네. 어떤 그 일주기 리듬에 관한 그런 수면 장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늦게 네. 잠이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0시, 11시 잠을 자서 아침에 6시에 깨야 된다. 근데 이게 뒤로 물러나는 거죠. 1시, 2시까지 만약 공부를 하고 잤는데 그러면 그 주기가 있으니까 본인은 늦게까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게 되고 오전 중에 계속 졸리다가 오후가 되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거로 생각이 들고 이 유사한 것이 우리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갖고 생기는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은 아마 이런 현상을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잠을 많이 줄이게 되잖아요. 잠을 줄인 상태로 그 주기를 잘 유지해도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잠을 줄이는 것은 안 좋겠죠. 아, 자기한테 필요한 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도 보내고 했지만 네.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너무 그런 모범생다운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학생들에게 많이 잘하고 하고 싶은데 우리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수면 장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잠 잘 때는 분명히 그 자리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베개랑 이제 이불을 놓고 딱 덮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베개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이불이 흘러내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수면 장애 일종인가요? 장애라고 보면 장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몸부림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몸부림을 가볍게 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몸부림이 너무 심한 것은 어떤 수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대표적인 예로 코골이 심한 분들이 몸부림도 좀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건 수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잠을 자다가 뭐 가위 눌림이 있다든지 목류병처럼 막 돌아다닌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악몽을 꾸고 뭐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뭐 당황해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뭐 자다가 일을 간다든지 소변을 네.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 수면의 범죄에 속하는데 그런 심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혹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별로 네.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장이 있다 낮에 졸리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긴다면 한번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면 장애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장애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뭐 몽유병, 이갈이, 가위 눌림, 악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수면 장애 일종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치료가 가능한데 네. 뭐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보면 몸이 되게 피곤했다든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면에 대한 어떤 수면의 질 관리를 해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이제 좀 치료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몸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니까 아이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른은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사실 좀 몸부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 한쪽에서 저쪽 끝까지 굴러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몸부림이 심한 아이들 있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대부분 성장하면서 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뭐 따로 치료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고요. 네, 이렇게 사건 수면까지 다양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 잠은요. 본인이 잘 모른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이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자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다가 일어나니까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본인이 자각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앞에도 많이 설명이 나왔었는데 어떤 잠을 잘 못 잠으로 해서 다음날 피곤하다든지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다든지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도 네. 그런 거를 이제 일일이 이제 물어봐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 관련 설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림에 주간 졸림증 자가 진단이라 해서 간단한 걸 하나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쭉 한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네. 점수를 매겨서 네. 여기서 10점 이상이 되면 주간 졸림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듯이 네. 이 유사한 수면 관련 여러 가지 설문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가 앉아서 책을 읽을 때예요. 앉아서 책을 읽을 때 네. 졸림 정도가 하나도 없으면 0점, 네. 심하면 3점 이렇게 점수를 주겠죠. 네. 마찬가지로 쭉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그런 점수를 줘서 총 점수를 더하면 네. 이게 자기 점수가 되는데 10점 미만은 정상으로 보면 되겠고 그 이상이 나올 경우는 주간 졸림증이 있다. 점수가 많을수록 심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4번에 지금 1시간 정도 계속 버스나 택시를 타고 있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다들 졸리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한 10점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10점이요. 네. 아, 그러니까 0점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 그렇죠. 항목마다요. 네네. 근데 앉아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졸리다면은 정말 심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기면증 같은 어떤 과다수면증을 좀 의심해야 될 정도까지 되겠죠. 네. 아, 내가 자고 싶을 때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참 잘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수면 장애는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낮에 자기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졸린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게 다른 내과적인 일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수면 장애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특히 단순 불면증인 경우에는 너무 약물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설명드렸던 어떤 수면 위생을 잘 지키면서 실천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8시간 정도 잔다 그랬는데 그거를 나눠보면은 1, 2생의 3분의 1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들면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수면에 항상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게 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또 잠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 건강 많이 챙기시느라 각종 보조제들 많이 드시죠. 그보다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은 어떤지, 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경과 김명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